사우디가 미국을 버리는 순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40년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110조 원을 쏟아부으며 함께 해온 절대 파트너를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워싱턴이 뒤집혔습니다. 레이시온 주가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펜타곤은 새벽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선택한 나라는 미국도 유럽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1조 2천억 원 규모의 미사일 계약. 미국이 40년 동안 독점해온 중동 시장에 한국이 정면으로 칼을 꽂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인물이 단 한마디를 남깁니다. 우리는 이미 40년 늦었습니다. 대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절대 흔들리지 않던 세계 질서가 단숨에 무너진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감이나 직관, 경험에서 오는 확신 같은 것은 제 사전에 없었어요. 유럽 방산 AI 평가위원회에서 7년을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숫자가 말하게 하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뤼셀 사무실 모니터에는 중동 분쟁 지역의 미사일 요격 로그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드론과 미사일 추적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일상이었습니다. 다양한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를 받아서 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유럽 방산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었죠. 지루하다면 지루하고 중요하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로그를 열었습니다. 수치들이 화면을 채워나갔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요격률 칼럼을 먼저 훑었습니다. 숫자들이 스크롤되는데 어느 순간 눈이 멈췄어요. 97%. 저는 다시 봤습니다. 같은 숫자였어요. 동일한 전장, 동일한 교전 조건, 동일한 날짜 기간 내에 기록된 수치였습니다. 97%.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시스템도 실전에서 97%를 기록하지 못합니다. 테스트 환경이 아닙니다. 먼지와 전파 방해, 기만탄, 고속 기동이 뒤섞이는 실제 교전 상황이에요. 그런 조건에서 80%를 넘으면 우수한 시스템입니다. 90%가 넘으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죠. 97%는 이론에 가깝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데이터 오류입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어요. 전장 로그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필터링 문제가 생기거나 불완전한 교전을 성공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단순히 소프트웨어 버그로 수치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담당 분석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해당 로그 전체를 재검증하라고요. 원시 데이터부터 다시 올려보내라고요. 일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파일들을 열었어요. 유럽 시스템 하나, 미국 시스템 하나, 이스라엘 시스템 하나. 각각의 요격률을 정리하고 비교 분석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통 사흘짜리 작업이에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가져왔고 창밖으로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틀 뒤 분석관에게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바로 열었어요. 재검증 결과 이상 없음. 원시 데이터 정상. 수집 과정 오류 없음.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시 확인하라고 했어요. 이번엔 직접 체크리스트를 보내줬습니다. 수집 단계, 필터링 단계, 분류 단계, 합산 단계. 각 단계별로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보고하라고요. 저는 꼼꼼한 편입니다. 결론보다 과정을 봐야 오류를 잡을 수 있어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가 왔어요. 이번엔 훨씬 두꺼웠습니다. 단계별 검토 결과가 정리돼 있었고 각 항목마다 담당 분석관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결론은 같았어요. 수치는 유효합니다. 97%. 오류 없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데이터가 2번 검증됐다면 가능성은 2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모르는 무언가 새로운 오류 유형이 존재한다. 둘째, 이 수치가 실제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 시스템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그때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제조사 정보를 나중에 보는 편이에요. 선입견이 분석을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를 먼저 봐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그날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파일 속성을 열었어요. 제조사 분류 항목을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표기된 국가명이 한 줄 나왔어요.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2번 읽었어요. 그리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다시 열었죠. 같은 단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석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더 강하게 확신했어요. 한국이 97%라는 건 제게는 숫자 자체의 문제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추적 알고리즘 분야에서 7년을 일하면서 저는 이 시장의 지형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이스라엘, 유럽 몇 개국. 그게 이 분야의 실질적인 플레이어들입니다. 한국은 그 리스트에 없었어요. 세 번째 재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팀에 맡겼어요. 처음 검토한 분석관들과 완전히 분리된 팀이었습니다. 이중 검증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서로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석하게 한 뒤 마지막에 두 결과를 비교합니다. 진짜 오류가 있다면 두 팀이 다른 결론을 냅니다.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그게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이에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다른 작업을 계속했어요. 유럽 방산 AI 평가 체계 개편안 검토, 드론 군집 대응 알고리즘 비교 분석, 다음 달 헤이그 회의 발표 자료 준비. 할 일은 항상 넘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수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97%. 일주일 뒤 두 팀의 보고서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두 파일을 나란히 열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팀 A의 결론, 팀 B의 결론. 두 팀이 다른 방법론으로 서로 소통 없이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였어요. 97%. 97%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세 번의 검증, 두 개의 독립된 팀 모두 같은 숫자를 내놨어요. 알고리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불편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교 분석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동일 교전 기간, 동일 전장 환경에서 수집된 미군 시스템 요격 데이터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이 부분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시스템은 제 평가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비교 기준으로 넣어둔 수치였어요. 그런데 숫자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미군 시스템의 실전 요격률이 예상보다 낮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공개 수치, 공식 발표 수치와 달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추정치와도 차이가 있었어요. 공개된 숫자보다 낮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그래야 했어요. 데이터 분석가로서 눈앞의 수치를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건 직업 윤리에 어긋납니다. 저는 보이는 것을 씁니다. 불편하더라도요.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흔한 일이에요. 보고서는 쌓이고 검토는 늦어지고 답시는 일주일씩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연락이 왔어요. 직속 상관인 마르쿠스 클라이너였습니다. 독일 출신의 50대 초반 남성으로 말이 적고 표정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를 5년 동안 봐왔는데 화가 났을 때와 곤란할 때의 표정이 다릅니다. 그날 그의 표정은 곤란한 쪽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분석 계속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가 있냐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계속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부드럽게 포장된 지시였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을 돌렸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동맹 관계, 방산 협력 체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맥락이 있다고요. 분석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발표 시점과 범위를 조율하자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민감해진다는 건 데이터가 진짜라는 뜻이에요. 틀린 분석이라면 그냥 틀렸다고 하면 됩니다. 수정하면 돼요. 하지만 발표를 막으려 한다면 분석이 맞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산 시스템 관련 파일을 열었어요. 저는 이걸 계속할 생각이었습니다. 발표를 언제 할지는 나중 문제였어요. 분석은 제 일이었고 저는 제 일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알고리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짓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편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석가로서 당연한 자세예요. 데이터 앞에서는 국적도 브랜드도 명성도 없습니다. 숫자가 전부예요.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일해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역설적으로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부터였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 안에 그런 게 있는 줄은요. 수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같은 97%인데 미국 시스템이었다면 저는 3번씩 재검증을 지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놀랐겠지만 일단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오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편견입니다. 저는 그걸 늦게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것과 납득하는 것은 달라요. 저는 한국을 전자제품의 나라로 알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국가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군사 AI입니다. 미사일 추적 알고리즘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이 분야에는 수십 년의 실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냉전 시대부터 축적된 전장 경험,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면서 정제된 알고리즘, 극한 환경에서 검증된 센서 기술.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는 건 단순히 예산 때문이 아니에요. 시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것도 같은 이유예요. 실전이 기술을 만들어요. 한국은 그 실전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저는 데이터를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재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공개된 자료부터였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영문 자료들을 검색했어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파편적이었어요. 공식 발표 자료, 방산 전시회 브로셔, 몇 개의 학술 논문. 전체 그림을 그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UAE 로그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실전 교전 기록이었어요. 협력 채널을 통해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고 날짜를 먼저 확인했어요. 처음 분석한 로그와 다른 시기였습니다. 다른 전장이었어요. 다른 교전 조건이었죠. 요격률 칼럼을 찾았습니다. 95%였어요. 처음 수치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같은 시기에 다른 시스템들의 수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치와의 차이도 작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전장, 다른 시기, 다른 교전 조건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한 번 일어나요. 2번 반복되면 패턴입니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인 에릭이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 시스템인지 확인했냐고요. 저는 한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에릭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이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딱 제 처음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반응을 했어요. 그게 맞는 반응인지 아니면 우리가 둘 다 같은 편견을 가진 건지. 저는 그 질문을 에릭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일을 더 열었어요. 시스템 개발 이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조합했어요.
한국이 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게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기초 연구 단계였고 실제 AI 탐색기 개발에 본격 투자가 시작된 건 14년 전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14년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7년 일했어요. 14년이면 제 경력의 2배예요. 누군가 14년 동안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면 그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집착에 가까운 무언가예요. 그리고 집착은 가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학술 논문들이었어요. 영문으로 발표된 것들을 위주로 읽었습니다. 알고리즘 설계 방식을 설명한 논문이 몇 편 있었어요. 전문 용어들이 익숙했고 수식들을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걸렸어요. 설계 철학이 달랐습니다. 제가 익숙한 서방 시스템들과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뭔가를 베낀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같은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직접 가봐야 알 것 같았어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한 건 혼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마르쿠스에게는 개인 일정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공식 출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위원회 명의도 공식 방문 요청서도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가는 거였습니다. 분석가 개인 자격으로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1시간을 날아왔는데 몸은 생각보다 멀쩡했어요. 공항이 깨끗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하지만 직접 서 있으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크고 조용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방산연구소 방문 일정을 잡는데 2주가 걸렸어요. 공식 채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엔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 AI 평가위원 명함이 결국 문을 열어줬어요. 담당 연구원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단 기밀 영역은 제한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당연한 조건이었습니다. 연구소는 경기도 외곽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한국의 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파르고 빽빽했습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산이 시작됐어요. 작은 나라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연구소 정문에서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진우 씨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어요. 악수를 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자료들이 준비돼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기술 문서 몇 권이었습니다. 저는 앉으면서 문서 표지를 봤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진우 씨가 시작했어요. AI 탐색기 구조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정중하게 듣는 자세였어요. 의례적인 소개 단계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면서 자세가 달라졌어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예상과 달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미사일 탐색기 구조는 크게 2가지입니다. 단일 센서 기반의 단순 구조 그리고 다중 센서를 통합하는 융합 구조예요. 두 번째가 훨씬 정교하지만 그만큼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센서가 많아질수록 판단해야 할 데이터가 늘어나고 그 판단에 시간이 걸려요. 실전에서 그 시간이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이 문제를 다르게 풀었어요. 이중 유도 방식이었습니다. 2개의 독립된 유도 알고리즘이 동시에 작동해요. 하나가 주 유도를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보조 유도를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두 알고리즘을 병렬로 돌리는 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자동 전환 기술이었습니다. 주 유도 알고리즘이 특정 임계값 이하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순간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조 알고리즘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판단 자체를 AI가 합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수십 밀리초였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자동 전환 판단 기준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진우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알고리즘 흐름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식과 논리 구조가 명확했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신뢰도 판단 기준이 단일 지표가 아니었어요. 다중 변수를 실시간으로 가중 평균하는 구조였습니다. 환경 노이즈, 표적 기동 패턴, 센서 상태, 이전 프레임과의 일관성.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계산해서 신뢰도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가 역치를 밑돌면 전환이 일어나요. 그 계산을 수십 밀리초 안에 합니다. 저는 이진우 씨를 봤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 구조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훨씬 단순한 구조였다고 했어요. 14년 동안 계속 고쳤다고 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구조를 바꿨다고요. 14년.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보여줬어요. 실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테스트 환경이었습니다. 다양한 기만 시나리오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직접 시나리오를 요청했습니다. 고속 기동 표적, 전파 방해 환경, 기만탄 혼재 상황.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들이었어요. 시스템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부 맞힌 게 아니었어요. 2번 전환이 일어났고 1번은 판단이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그 지연조차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어떤 변수에서 신뢰도가 떨어졌는지, 전환 판단에 얼마나 걸렸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유도를 완료했는지 모두 로그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로그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건 베낀 기술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풀었어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설계를 참고해서 개량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던지고 다른 답을 찾은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산 능선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하늘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설계 철학이 다르다.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이진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오후에 추가로 보여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그 메시지를 읽었어요. 추가로 보여줄 게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술 설명이 상당히 충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 연구소에 다시 갔습니다. 이진우 씨가 다른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어제보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 한 대가 열려 있었어요. 그 옆에 연구원 2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한 명은 센서팀, 다른 한 명은 AI 학습팀 소속이었어요. 이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실패 로그를 보여드리겠다고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실패 로그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스템이 틀린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AI 오류, 센서 실패 사례, 환경 변수로 인한 판단 오작동. 전부 다 기록해뒀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7년을 일하면서 저는 많은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모두가 보여주는 건 잘된 것들이었습니다. 성공 케이스, 높은 요격률, 인상적인 시연. 실패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꺼내 보여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실패는 숨기는 거니까요. 노트북 화면이 열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였어요. 케이스 번호, 날짜, 환경 조건, 실패 유형, 원인 분석, 이후 조치. 칼럼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케이스 수가 수백 개였습니다. 센서팀 연구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초기 개발 단계의 AI 오류였습니다. 기만탄과 실제 표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경우였어요. 저는 원인 분석 항목을 봤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 원인이었어요. 특정 기동 패턴에 과도하게 최적화된 나머지 비정형 패턴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센서 실패였어요.
고온 환경에서 열화상 센서의 신호 품질이 급격히 저하된 사례였습니다. 중동 환경을 가정한 테스트에서 발생했어요. 문제를 발견한 뒤 센서 냉각 설계를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수정에 걸린 시간이 표시돼 있었어요. 8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8달 동안 이 문제 하나만 붙잡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전부 여기 기록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정안, 두 번째 수정안, 세 번째 시도. 어떤 접근이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AI 학습팀 연구원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환경 테스트 실패 케이스 설명이었어요. 해상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전파 반사 문제로 유도 오차가 커진 사례였습니다. 알고리즘이 해수면 반사를 표적 신호로 혼동한 경우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1년 반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왜 공개하는 겁니까? 하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라고 했어요. 실패를 숨기면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공개하지 못하는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실패를 공개하지 못하는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진우 씨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97%가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잘된 것만 봤다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요.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에서 일할 때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중요한 건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곳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수백 개의 실패 케이스가 화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이 하나씩 97%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성능이 아니었어요. 쌓인 실패 위에 올라선 숫자였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이진우 씨가 파일을 전달해 줬습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실패 로그 요약본이었어요. 제가 원하면 갖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기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요. 저는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받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그 파일을 펼쳤습니다. 밤새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많았어요. 이 도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건 한국을 떠난 지 사흘 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썼어요. 머릿속에 정리된 것들을 빨리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니까요. 특히 놀랐던 것들이 먼저 흐려집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놀라움도 데이터니까요. 사무실에 출근한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책상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마르쿠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미팅 요청이었어요. 짧은 메모였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다고요. 오후 3시에 마르쿠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처음 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양복이 비쌌고 넥타이가 단정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소개했어요. 방산협력자문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레이먼드 포스터였어요. 미국식 이름이었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레이먼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어조였어요. 아냐 씨가 최근 흥미로운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라고만 했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매우 섬세한 사안이라는 걸 알 텐데, 라고 했어요. 방산 기술 평가는 기술적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맹관계, 상호운용성, 기존 협력 체계. 이런 맥락들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맥락인지 정확히 알아챘어요. ITAR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국제무기거래 규정이에요. 미국이 방산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입니다.
레이먼드는 이 규정이 평가 범위와 결과 활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뜻은 명확했어요. 선을 넘으면 복잡해진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ITAR은 실제로 복잡한 규정입니다. 미국 방산 기술이 포함된 시스템이나 부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미국 시스템을 평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 시스템에 미국 기술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제가 분석 중인 시스템에 ITAR 규제 대상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고요. 레이먼드가 잠깐 멈췄어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가능성은 증거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알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위원회 내부에서였습니다. 위원 한 명이 제 분석 주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식 이의 제기는 아니었습니다. 비공식 우려 전달이었어요. 역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같았어요. 그만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레이먼드 포스터. 그가 왜 거기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방산협력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은 공식적이에요. 하지만 그가 이 시점에 여기 나타났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분석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 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게 누구든 이 분석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분야에서 일합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 나라의 기술이 갑자기 두각을 드러낼 때 기존 강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술로 경쟁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씁니다. 다른 방법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수정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만 적혀 있었거든요. 수치, 구조, 검증 과정, 결론.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속할 생각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막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건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진짜가 아니라면 막을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실사격 테스트 참관 허가가 난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진우 씨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다음 달 테스트 일정이 있는데 참관할 의향이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메일을 2번 읽었어요. 공식 요청이었습니다. 연구소 명의로 정식 참관 신청서 양식이 첨부돼 있었어요. 마르쿠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 자격이었어요. 휴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적지 않아도 되는 칸이었어요. 테스트 장소는 충청남도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숙소를 나왔어요.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 가까이 달렸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해가 떴습니다. 한국의 서해였어요. 중국과 마주보는 바다였습니다. 관계자들이 여럿 와 있었어요. 군 관계자, 연구소 인원, 평가단 인원.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참관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진우 씨가 안내해 줬어요. 관측 위치는 발사 지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언덕이었습니다. 쌍안경이 지급됐어요. 바람이 강했습니다. 소금기 있는 바다 바람이었어요. 테스트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천검이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시나리오는 비가시 표적 탐색과 요격이었어요. 비가시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거나 고속으로 기동하거나 전파 방해가 발생한 조건에서 표적을 찾아내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조건입니다. 준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어제 정리한 노트를 다시 봤어요. 이중 유도, 자동 전환, 다중 변수 신뢰도 계산. 머릿속으로 알고리즘 흐름을 다시 그렸습니다. 오늘 테스트에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신호가 울렸습니다. 표적 드론이 발사됐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드론은 보이지 않았어요. 빠른 데다 고도가 높았습니다.
하늘의 어느 지점을 봐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옆에 있던 연구원이 초 단위로 읽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발사됐습니다. 섬광이 번쩍였어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연기 궤적이 짧게 생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으로 결과가 전달됐어요.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몰랐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요. 4초. 표적 드론이 비가시 상태에서 발사 명령이 내려진 뒤 시스템이 표적을 식별하고 유도를 완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다른 숫자와 비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슷한 조건에서 기존 시스템들의 표적 식별 시간이에요. 빠른 것이 12초에서 12초였습니다. 느린 건 20초가 넘었어요. 4초는 3배 이상 빠른 겁니다. 저는 이진우 씨를 찾았어요. 그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걸어갔어요. 4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습니까? 하고요. 그가 대답했어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조건이 특별히 나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최악 조건에서도 7초 이내였다고 했습니다. 7초. 저는 그 숫자를 생각했어요. 전장에서 4초와 12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대 전투기의 최고 속도는 초속 500m를 넘어요. 8초면 4km입니다. 그 시간 차이가 표적을 잡느냐 놓치느냐를 결정해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바람이 여전히 강했어요. 파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이 기술이 전장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4초. 그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생존이 달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걸 만들었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던 나라가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쓸 시간이었어요. 보고서를 완성한 건 한국에서 돌아온 지 3주 뒤였습니다. 67페이지였어요. 처음 예상보다 2배가량 길어졌습니다. 쓰면 쓸수록 적어야 할 것들이 생겼어요. 기술 분석, 실전 데이터, 알고리즘 구조, 실패 로그 분석, 테스트 참관 기록.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만 담았습니다. 추론은 최소화했어요. 사실이 충분히 말해줬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쓰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결론 항목이었어요. 저는 분석가로서 한 가지 권고를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 AI 시스템의 유럽 안보 체계 도입 검토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 한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렸어요. 여러 번 고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건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마르쿠스에게 먼저 보냈어요. 그는 하루 만에 읽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걸 공식 제출하겠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다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반응이 온 건 생각보다 빨랐어요. 위원회 내부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공식 검토 절차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검토는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레이먼드 포스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메일이었어요. 짧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재고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더 짧게 썼습니다. 재고할 근거가 없다고요. 그 다음 연락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가 나온 건 3주 뒤였어요. 보고서 내용의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권고 사항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메일을 받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덤덤했어요.
기뻐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뭔가 큰 걸 이겨낸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받고 검증했고 적었어요. 그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파장이 생겼어요. 유럽 몇몇 국가의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일부 국가는 이미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어요. 글로벌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몰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이진우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실패 로그를 보여줘서요. 그게 가장 중요했다고 했어요. 그가 답장을 보냈어요. 한국어로 쓴 걸 번역기로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봐주셔서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제대로 봤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처음에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고 반사적으로 오류를 찾았어요. 3번이나 재검증을 지시했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편견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는 데이터만 믿으려 했던 겁니다. 97%가 미국 시스템이었다면 저는 3번 재검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에는 국적이 없어요. 알고리즘은 어느 나라가 만들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사초는 어디서 만들어진 사초든 사초입니다. 97%는 누가 만들었든 97%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그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14년을 걸렸어요. 수백 번 실패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로그를 남겼고 그 로그를 분석했고 다시 시도했어요. 성능을 과장하지 않았고 실패를 숨기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97%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무기가 아니에요. 방법이었어요. 작아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실패해도 숨기지 않는 방법, 오래 걸려도 제대로 만드는 방법. 저는 브뤼셀 사무실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명해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기술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